맥베스와 윤석열 부부의 교훈, 운명은 필연이 아니더라.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아,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그러나 돌아보면 늘 다른 길이 존재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저항했더라면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미 흘러가버린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발목 잡히는 대신 나는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비극적 주인공들을 다시 살펴본다. 그들 또한 거스를 수 없을 듯한 운명에 속절없이 끌려간 듯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다른 선택지와 싸우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맥베스다. 스코틀랜드에 충직한 장군 맥베스는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 마녀를 만난다. 이들은 맥베스가 미래의 왕이 되리라 예언하며 그의 마음을 뒤흔든다. 처음에는 마치 농담 같았고 그는 크게 놀라지도 않으며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코도의 영주가 될 것이라는 마녀들의 두 번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맥베스의 내면에서 꿈틀대던 야망이 기지개를 켠다. 눈앞의 공포보다 끔찍한 상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 한마디는 맥베스가 얼마나 예민하게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아직은 왕위를 노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미 상상은 현실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금지된 열망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열고 그 길에 맥베스는 한 걸음씩 발을 디딘다. 결국 맥베스는 충성을 다해왔던 덩컨 왕을 시해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린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왕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고 여기에 더해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만한 자는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불안이 그를 지배한다. 동료 장군조차 그 의심의 눈길을 피하지 못하고 맥베스는 무고한 피를 거듭 흘린다. 자, 운명아, 결전장에 들어와 나와 한번 끝까지 겨뤄보자. 강인하고 용맹한 장군이었던 맥베스는 이제 점차 운명을 극복하겠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자신이 만든 파멸의 길을 걷는다. 그는 야심을 이루고자 했던 자유의지의 표현을 운명과 싸우는 일로 스스로 포장한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차 혼돈에 휩싸인다. 어두운 예감과 공포, 죄책감과 양심이 뒤섞여 머릿속을 잠식해간다. 맥베스의 심리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 주인공이 품고 있는 불안, 죄책감, 두려움은 시시각각 형태를 달리하며 그를 괴롭힌다.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맥베스가 덩컨 왕을 죽이러 가는 길목에서 허공에 떠있는 단도를 보는 장면이다. 이것이 단도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인가? 맥베스는 현실과 환영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 환영은 그의 욕망과 두려움이 혼합된 상징이다. 그는 예언을 실행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이미 무의식은 그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 어쩌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경고를 보내지만 맥베스는 그 경고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착각하고 더욱 살인을 결심한다. 또 다른 중요한 심리 변화는 덩컨 왕을 살해하고 나서부터 나타난다. 살인을 저지른 직후 맥베스는 극심한 죄책감에 빠져들면서도 이내 자신이 행한 일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 그는 속으로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다고 드내며 오히려 더 깊은 범죄로 빠져드는 역설에 갇힌다. 맥베스는 이제 다시 잘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맥베스가 느끼는 심리적 공포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평온한 잠은 죄의식에 시달리는 그의 영혼에게서 영영 떠나가 버린 것이다. 처음부터 맥베스가 악인이었던 것은 아니다. 반란을 진압한 충직한 장군이라는 소개가 이를 증명한다. 그의 야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닐 법한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일반인은 생각만 할 법한 극단적 선택지를 맥베스는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 그가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초자연적 존재가 전해주는 운명은 맥베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미래라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실현될 것이라는 안이함과 동시에 그러나 조금 더 빨리 확실히 이루기 위해선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이중적 심리를 자극했다. 맥베스 스스로 갈등하던 순간 맥베스 부인은 더 적극적으로 왕을 죽일 것을 부추긴다. 그녀가 남편을 조롱하고 그를 나약한 존재로 몰아붙이면서 내세운 논리들은 맥베스의 마지막 양심을 짓눌렀다. 결국 맥베스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만다.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내 왕좌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자리 잡는다. 맥베스는 누가 이 사실을 알아챌까? 누가 나를 몰아낼까? 라는 의심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 남편을 부추겨 덩컨 왕을 죽이도록 만든 맥베스 부인은 죄책감에 휩싸여 목류병에 시달린다.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채 장결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여기에 아직도 핏자국이 저주받은 핏자국아, 없어져라. 제발 없어져. 누가 알든지 두려울 게 뭐예요. 아무도 우리의 권력을 시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피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그녀는 끝내 정신적 파탄에 이른다. 이 모습은 그녀가 맥베스의 범죄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무게를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맥베스 부인은 꿋꿋한 야심가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일종의 포장된 허세였을 뿐이다. 그녀 역시 인간이기에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다. 살인 후 맥베스가 겪는 가장 끔찍한 심리적 고통은 환영이 현실로 침투하는 공포다. 덩컨 왕을 죽인 뒤에도 맥베스는 동료 장군이자 친구였던 벤쿠어조차 의심한다. 결국 벤쿠어를 제거한 후 만찬자리에서 죽은 벤쿠어의 유령이 맥베스 앞에 나타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유령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맥베스 혼자 그 유령을 본 뒤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는 장면은 그가 이성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음을 드러낸다. 맥베스가 오로지 내가 옳았다고 스스로 위로할 구석은 마녀들의 예언뿐이다. 그 예언은 여인이 낳은 자는 맥베스를 해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모호하고 애매하게 그를 안심시킨다. 실제로 그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신이 불사신이라도 된 양 허세를 부린다. 하지만 끝내는 거란 숲이 움직이는 환영에 속아 파멸하고 결코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자에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다. 거짓된 예언과 자기 합리화가 낳은 비극적인 최후인 셈이다. 선택의 책임, 운명은 필연이 아니다. 맥베스의 이야기는 그저 신비로운 예언의 실현이라기보다 인간 내면의 끝없는 욕망과 죄책감의 충돌을 보여준다. 맥베스가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은 운명보다도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충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증명한다. 결국 맥베스 부부 모두 자신들이 지닌 인간적인 양심의 불꽃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파멸이 시작된다. 양심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돌아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하며 살인과 악행을 거듭했고 스스로 선택한 운명에 질식당했다. 그 비극적 결말은 관객과 독자에게 운명이 전적으로 필연은 아니다 라는 역설을 날카롭게 던진다.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개 외부에서 주어지는 상황보다도 내면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 영원한 인간 통찰자. 맥베스의 비극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심연을 파고든다. 그래서 토머스 칼라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인도 식민지를 포기하겠는가? 아니면 셰익스피어를 포기하겠는가? 그리고 단호히 대답했다. 인도 식민지는 언젠가 사라질 운명이지만 셰익스피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보다 더한 찬사를 바쳤다. 만약 인류가 신 앞에서 인간의 권리를 대변할 사람을 하나 보내야 한다면 아마 셰익스피어를 파견했을 것이다. 만약 우주에서 행성 간 회의가 열린다면 우리 행성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역시 그일 것이다. 정작 셰익스피어 본인은 이토록 엄청난 찬사가 자신에게 쏟아지리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후의 명성이나 영광이 작가 본인에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어차피 백치가 짓거리는 소음과 같을 뿐이라고 셰익스피어 자신이 말했을지도 모른다. 결론으로 맥베스는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동시에 그 파괴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결과임을 가르쳐준다. 맥베스가 야망과 공포,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며 내린 잘못된 선택들은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운명나 결전장에 들어와 나와 한번 겨뤄보자라고 외친다. 참혹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 호언 뒤에는 스스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맥베스처럼 파멸의 길을 걷진 말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운명 앞에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 역시 인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셰익스피어가 남긴 비극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운명은 결코 필연이 아니며 선택과 책임은 여전히 우리 몫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동시에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덫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마주해야 할 도전이 될 것이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연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연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